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5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화면은 우크라이나 여군들에 대한 사진인데요. 이 초점을 맞춰서 찍은 나온 여군의 얼굴을 보면은 비장한 얼굴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좀 땅을 뺏긴 상태에서 어떻게 결말이 나지 않겠냐. 완전히 뺏기지는 않겠지만은 푸틴도 실실 어떻게 종전 쪽으로 가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언론 뉴스들을 들어보면은 뭐 더 이상 한국 전쟁이 3년 끌었는데 지금 2년 지나서 이제 3년째 조만간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전쟁이 꽤 오래 끌었는데 어, 아주 그냥 지리한 이 참호전으로 중부전선에서 오랜 동안 했죠. 이런 상황인데, 이제 뭐, 남자들도 다 떨어지고, 이제 한계도 있고, 영웅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영웅들 다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런 배경 화면이, 이런 여군의 비장한 얼굴이 이 우크라이나의 앞날을 암시하는 것 듯한 그런 거로 사진이 있어서 배경화면으로 써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 기사입니다. 중일한 희귀 정상회담 기대 낮아. 우리는 한중일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한일중, 요즘은 한일중으로 얘기해줘야 예의죠. 저도 자꾸 입이 붙어가지고 한일중 희귀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현이 안토니 슬로드코프스키 카오리 가네꼬 그러니까 한국 기자, 일본 기자, 한국 그다음에 이제 스키 나가니까 이제 동유럽 쪽 뭐 이런 쪽에 기자 세 사람이 로이터에서 합동으로 작성한 분석 기사가 되겠습니다. 3개의 이 국가들은 수년간의 관계 악화 이후 표면적인 외교를 넘어서기 위해 고분분투할 것이라고 외교관들과 관리들은 말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부재는 군사 외교 그리고 안보 문제를 효과적으로 의제에서 제외시킵니다. 어, 리창 총리가 와가지고는 핵심적인 얘기를 못 하겠죠. 그리고 시진핑이가 빠진 게 무슨 정상회담이냐? 여기 정상회담이라고 돼 있는데 한마디로 이번 이 한일중 정상회담은 이건 안 하느니 못하다, 안 하느니 못하다. 시진핑이가 오라 그래. 그래야 이제 삼국 회담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제는 경제, 무역, 기후변화, 문화교류, 건강 및 고령화, 과학 및 재난 대응, 뭐 인접 국가들끼리 서로 그렇게 충분히 뭐 안보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군사 문제 요런 핵심적인 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영어에 will be constrained 이 스루프도 constrained times니까 이게 뭔 얘기냐? 그러나 이 모임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중국으로부터 점점 더 갈라놓고 있는 세계적인 우려로 인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국문 번역은 한국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미국과 일본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AI 놈이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하나 해서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분명히 Allied South Korea and Japan from China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좀 이상하다 하는 거는 이제 원어를 봅니다. 어, 결국은 제약이 누구 때문에 오는 거냐? 제약이 있는데 미국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 경쟁하고 있고 분명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회담이 뭐 그렇게 무슨 만족할 만한 회담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은 이번에도 공동성명에서 공급망 안정에 대한 무언가 모색할 것 같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 제한. 요거는 이제 그 일본 측 기자가 좀 편집을 한 것 같은데 베이징에 본부를 들 일본 소식통들은 비자, 직원의 안전, IP 보호는 물론 향후 중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의 미래에 대해 가장 우려를 하고 있다. 전 통상교섭 본부장인 아키라는 중국 사법제도의 불투명성과 외국 기업들의 그 자의적인 무슨 그 뭐 이렇게 무슨 이게 잊어버렸는데요. 어, 이 어떤 제한을 두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논쟁의 꼴이다. 구금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거였어요. 일본인도 거기 뭐 당한 게 있죠. 미국의 역량이라고 또 썼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미국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는 점이 베이징의 아픈 점이라고 그랬고, 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 중 한반도와 중국의 일부를 점령했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또한 무역에서부터 중국이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미국 편을 들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북한의 진화하는 미사일 위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윤의 전임자 하에 2017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걸 얘기하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국에 설치된 이후로 계속 악화되어 왔다. 그래서 이 맨 나중에 이렇게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보도한 사람하고 또 요거를 또 편집한 사람들 다 일일이 로이터가 근거를 했는데 이 팩트 기사가 아니고 사실 보도하는 게 아니고 분석 기사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한일중 회담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로이터에서도 아마 회담에 한계가 있을 거야 하는 분석 기사를 내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뽑아왔습니다만은 로이터가 한일중 회담에 대한 사전 분석 기사에서 얼마나 신중한지를 보여주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 얼굴을 게재 안 하고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을 보면서 좀 미소를 짓고 있는 대통령도 이게 사진 찍고 하면은 이제 얼굴 다 터치해주고 화장해주고 요즘은 뭐 정치인도 외교 아니 그지 연예인이나 마찬가지니까 제 얼굴이 저렇게까지 이쁘게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 가지런히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장관 미소 짓는 모습은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네. 장관 한일중 오늘부터 열리는데 1박 2일로 열리나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리창 그 꼬다는 보리짝 같은 허수아비하고 뭔 대화를 혹은 물론 실무진들이 많이 이제 미리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까지 날라가서 왕이 만나가지고 또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또 왔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이쁜 언니가 누구냐? 참 이게 사진을 보면은 저도 늑다리 노땅이지만은 이 젊은 여자 보면은 또 이 관심이 가죠.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긴 하는데 40만 유튜버에서 대기업 후계자로 오뚜기 함연지 경영수업 돌입 김정우 기자가 한경 비즈니스에서 보도했는데 지난해 말 유튜브 중단하고 미국 떠나 최근 오뚜기 미국 법인에 정식 입사한 것으로 전해져 그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딸로서 뮤지컬 배우를 해왔다고 그러네요. 오뚜기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는 한식을 해외에 알리는 것에 대한 큰 소명 의식이 생겼다며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 한국 식품의 중심지인 LA에서 현장을 배워보려 한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현재 함씨는 오뚜기 집은 1.07%를 소유하고 있다. 1.07%라 해도 꽤 높은 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개기업에서. 제가 오뚜기도 분석을 해봤었는데 오뚜기 식품을 오뚜기 식품 임금 수준을 좀 더 올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너무 박봉이에요. 내가 봐서는 너무 박봉이에요. 그러니까 농심에 다 가지. 농심 한 연봉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정권 때 착한 기업으로 청와대 초청을 받았는데 착한 기업 무슨 개똥이라고 개똥 무슨 착한 기업이냐. 착한 기업이라고 부르지 마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러면은 악한 기업이냐. 그래서 이 말로 프레임을 씌우는 그 좌파 정권 애들은 그 말을 선점해가지고 이 딴 기업들이 길을 못 쓰게 하는 그래서 이때부터 오뚜기를 볼 때 그거 미쳤다고 그 대기업 초청하는데 그 문재인이가 그걸 오뚜기 그 경영자를 불러들여 가지고 그 자식들 그 진짜 그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뭔 짓들을 하는 건지 젊고 아름답다. 트럼프 총회 32세 역보좌관 착 달라붙어 하는 특명 뭔가 했더니 이원율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인간 프린터로 별명이 나 있는 참모 나탈리 하프. 이름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느 지역 출신인 여잔지 모르겠는데 결혼했는지 처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바쁘니까 그 주요 뉴스라고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휴대용 프린터로 딱 해서 바쁘니까 트럼프가 시사를 안 놓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세로 11인치 기내 가로 8.5인치 그러면 A4 용지 아닌가 이거? 어, 하프가 맡은 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하프는 트럼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개설한 SNS에 트럼프 대신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준 여자란 거 아니에요. 대단한 그, 이, 그 옆에 있는 걸 뭐라 그러죠? 그런 참모가 되겠네요. 하프는 2020년 대선 이후 케이블 채널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 OAN의 앵커로 활동했다. 2022년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홍보팀에 합류한 뒤 현재 재선 캠프에서 근무 중이다. 뭐 나름대로 또 그 트럼프 쪽 공화당 이런 보수적인 기질이 있는 그런 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그 워킹 워먼이라고 얘기하나요? 워킹 워먼 그런 여자 같습니다. 일단 여자는 이쁘고 봐야 된다는 것은 뭐 저는 솔직히 에, 네, 마초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우리 그런 뉴스도 우리 스루퍼 컨스트레인 타임즈에서 좀 한번 접해봐야죠. 러시아와 북한은 트럼프를 돕는 10월 서프라이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 코트니 쿠브와 캐롤 리가 NBC 뉴스에서 있는데 한마디로 그 11월 대선 때 아, 회방 놓는 일을 그 뭔가 누구한테도 회방이 되든 뭐 하든 그럴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내용인 거죠. 쭉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로 한번 회방 놓을 거 아닌가 이런 거로 그렇게 해서 사진을 조선통신에서 그 했던 거를 이 차량에서 이 쏘아 올리는 거죠. 그 대륙간 탄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7차 핵실험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16년 남았다. 성장 내리막길 막을 골든타임은 지금이라는데 나연 기자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가구수 감소, GDP 마이너스 성장, 부채 비율 100% 넘고 연금 고갈 시작, 한국경제 2040년 이후 내리막길, 미, 중일 모두 자국 산업 살리기 안간힘, 우리도 수출 대기업 경쟁력 확보 힘써, 고환율 고령화로 내수 위축 불가피, 정부 내치 개혁 등한시하고 시간 벌기, 현재가 골든타임 구조 계약 성공해야 지금 여야들이 그렇게 허구한 쓸데없는 거로 치고받고 싸움질하고 자빠질 수 있느냐?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그런 얘기 같은데요. 맞는 얘기죠. 2040년부터 대한민국은 역성장한다. 2040년부터 가구수 감소, 부동산 하락하고 지금도 하락 중인 거고 중인 거죠. 2040년부터 GDP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소제목 했던 거를 이제 중간 제목으로 다시 가져와서 쭉 긴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45년에 국가부채 GDP 100% 넘는다. 돈풀기 혹은 환율로 산업 키우기 나선 미중일 수출 살리기 내수는 폭탄 돌리기 중인 한국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갈 인구 및 가구수 감소 등 정해진 미래가 다 예측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KDI를 인터뷰한 모양인데 KDI가 그 신계정과 구계정 나눠가지고 그 옛날 거 옛날 거대로 하고 신계정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이 논의를 주도하는 고령층 엘리트 자산가들이 자기네들은 손해를 안 볼 생각을 하지 말고 일부 희생하면서 허리띠 조이자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셀프 타임즈 하면서 저도 힘들어질지 모르지만은 허리띠 졸라 매자는 얘기를 그 김정은의 표현대로 고난의 행군을 우리도 해야 된다. 해야 될 땐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자 이게 생각을. 자, 인구수 줄고 고령화된다. 언젠가는 빨리빨리 돌아가시겠지. 저도 가겠죠. 근데 GDP만 유지를 헌다면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은 그 분자 크기는 같은데 인구수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1인당 GDP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국이 인구가 줄어도 세계 1인당 GDP는 뭐 10위권 내에 들어가고 아니면 5위권 내에 들어가는 나라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해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책을 얘기할 사람은 없나요? 그게 아쉽네. 지돈 있어도 탈출, 중자산가, 일로 이주하는 네 가지 이유. 최유식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미 일본 언론에서 다 한 얘기. 이거 어디다 주섬 해가지고 그 여러 그 저기 뭐 미국 뉴스까지 짜집기 해서 이야기한 보도 내용 같습니다. 1년 새 6만 명 들어 80만 명 돌파했다. 근본 원인이 시작된 것은 제로 코로나 방역으로 권위주의의 자산가 중산층 가족 단위로 이주했다. 그러면은 네 가지 이유가 뭐냐? 제로 코로나 방역 권위주의. 요게 두 가지 이유예요.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엔저이용 값싼 도쿄 아파트 구매, 그다음에 뭐 이런 거로 해서 이게 뭐 네 가지가 여기 제가 다 발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요즘 두 명 놔도 되는 모양이죠. 두 명 놔도 이게 40대 선전에서 무역회사 하는 일본하고 무역회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인 도모 하야시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오자마자 그냥 일본인 이름으로 그냥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중국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권위주의는 지금 독재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돈 많고 인맥이 좋아도
중국 공산 관시 뭐 이게 이제 많이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릴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목적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일본 학교에 외국인 학교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똑같은 교복에 이렇게 입고서 일본은 잘 차별을 안 한다고 말은 하는 것 같은데 동남아 아니고 돈 가져가면은 차별 안 해요. 누구도 어느 나라도 돈 가져가면은 차별 그렇게 안 당합니다. 또 얼굴 생김도 비슷하잖아요. 가볍고 단단하고 안 타는 슈퍼 섬유, 아라미드 화학사 이탄 투자. 권유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어요. 요런 것들이 미래 산업에 매우 필요한 건데 가벼우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하고 고온도 견디는 소재 아라미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그 광 케이블 전기차 시장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효성, 코롱, 태광산업 이런 데서 잇따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애경 케미탈은 또 아라미드를 만드는 소재 그게 TPC라는데 텔레프탈로일 크로라이드라는 거를 또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라서 지금 2020년 데모 플랜트 가동에 이어 지난해 2023년 11월에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라미드 시장의 점유율은 현재 미국 듀퐁과 일본 데이진 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가 그 슬프 분석하면서 두퐁 ROI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관 두퐁 대단한 화학 기업이에요. 섭씨 400개에서 500도 고온에서 타거나 녹지 않는 방탄복, 소방복 등 각종 보호 장비는 물론 각종 산업 분야에서 보강제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잘 만들어서 그 수입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해서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죠. 지금은 뭐 미국 드펑 거하고 일본 데이진 거를 많이 수입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정치 문제는 제가 잘 인용을 안 하는데 요거는 좀 하고 싶더라고요. 당 떠나 국힘가라 비난, 고민정, 실용정당 되자는 뜻, 종부세 성역 아냐. 박태훈 기자가 뉴스 1에서 보도를 했는데 24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린 민주당이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종부세 폐지하면 좋겠다라고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종부세를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건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건전한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2년 정당이 아닌 실용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 좋을 텐데. 종부세는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돼버렸다.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게 많다 이거죠. 약자를 자본의 규모로 선악의 프레임으로만 정의할 수 없다. 야, 요거 심도 있는 얘기네요. 약자를 자본의 규모로 어, 그 다음에 선악의 프레임으로만 정의할 수 없다. 음, 아까 뭐 제가 착한 가게, 나쁜 가게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혐오의 말이 아닌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묻지만 비난을 힘들어했다. 좀 강하게 보이진 않죠? 그런 발언을 했으면은 맞받아치고 이렇게 좀 그게 이제 정치인이 이제 깡생깡사하는 것도 있으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 보면은 지난 민주당 정권이 했어야 할 일을 국힘이 대신해 준 모양새 같이 저는 느끼거든요. 둘 다 실용 정당화해서 정책 대결을 해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당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책 대결을 하는 정당으로 다들 거듭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야당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실용 정당이 되자. 아, 이거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독 합친 GDP 사라진다. IMF 2인자의 신냉전 경고. 지금 냉전 중인 건 어떻게 홍준기 기자, 홍민지 인턴 기자 두 사람이 다 홍씨네. 전 홍씨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홍씨 분들. 국제교육의 디커플링, 공급망 분리가 심각해지면 세계 국내 총생산 GDP에서 일본과 독일을 합친 만큼의 GDP가 사라지는 수준의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총량 그 기재엔 극한 분열이 있다. 요 왼쪽은 서방 진영의 그 뭐냐 인구 규모인데 서방 진영이 23%였는데 일기 냉전 시기 때는 지금 서방 진영이 13%뿐이 안 된다. 인구가 줄었다. 공산 진영도 31%에서 21%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비동맹이 66%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비율로 보아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진영 간 교육 규모를 보면은 냉전 시기 때 그 서방 진영이 49%로 꽤 컸는데 지금 37%로 줄어들었고 비동맹 국가의 교육이 늘어났다. 어, 공산 진영은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변한 건 없다 이게요. 그래서 긴밀히 연결된 세상에서 그래서 더 위험한 분열이다. 디커플링이 발생할 경우 GDP를 7% 정도 깎아먹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학계에선 2008년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GDP를 3.6% 정도 감소시켰다고 본다. IMF의 일반적인 조언은 무역을 다각화, 디버시파이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이다. 무역 다각화. 뭐 일반 기업들이 뭐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지금 또 그렇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죠. 미국 경제 순항이 세계 경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인도 글로벌 사우스 리더십 보여줘. 이분이 또 그 출신이 돼서 그런지 인도 출신이라서 그런지 저건 그렇고요. 한국 연금보험료율 시급히 인상을 또 우리가 인터뷰하면서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시급히 인상해라. 아까 그 허리띠 졸라매고 KDI에서 얘기한 대로 그 지금 했던 제도는 늙은이들이 감수하는 거로 하고 신제도는 그 따로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내면서부터 나중에 받는 거로 그렇게 이제 계정을 따로 만들자. 아, 요런 것 때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받아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허리띠 졸라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죠. 국민연금 받는 게. 그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 아, 미래 세대가 보장이 돼야 한국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살 만큼 살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꽤 늙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갈 날이 좀 멀지 않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KDI의 견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언제라도 허리띠 졸라매겠다.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 갈 때까지라도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 그 뭐 정권 욕하지 않겠다. 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을 그래서 던져보고 싶어요. 경제는 필히 우상향 돼야 합니까? 어, 디커플링이 발생할 경우 세계 GDP를 7% 정도 깎아먹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닌지 세계 GDP가 내려가면 과연 인류는 지옥을 맛보는가? 아닐 것이다. 과거 산업혁명 이전이나 세계 패권 화폐 이전으로 돌아가도 인류는 그래도 생존해 왔지 않았냐. 산업혁명은 농업혁명을 불러일으켰고 세계 인구를 폭발을 시켰다. 세계 인구의 감소는 자연 현상으로 보고 세계 GDP가 감소하는 것도 수용하는 경제 논리는 없는가? 우리가 왜 우상향 되는 것만치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인지 우하향도 우리 조상들은 충분히 살아오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아까 그 인터뷰한 그 IMF 제2의 부총재라는 실력 엄청 젊네요.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 수석 부총재.
냉전 시기였던 1950년대에 비해 세계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분열도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고피나스는 무역과 환율, 금리 등의 전문성이 있는 경제학자로 2019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선임되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고피나스가 발언하는 모습. 인도 출신이랍니다. 요거 SK가스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장사의 기본 수칙. 현금성 자산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좋으냐.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어, 50% 가지면 넉넉하고, 그리고 또 재고는 회전율이 높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현금은 많을수록 좋은 거고 재고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알아서는 안 된다. 숨겨진 일본 지배, 고단샤 현대신서, 야베 고지라는 저자가 현대 비즈니스에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우라의 규칙이라는데 이면 규칙이라는 거겠죠. 이런 거를 전에도 하나 봤어요. 왜 지금 미래국 관계가 왜 이렇게 돼 있느냐 뭐 하면서 군사상 미략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알아서는 안 된다 숨겨진 일본 지배 구조에서는 최고 재판소 검찰 외무성의 뒷 매뉴얼을 참조하면서 미일 합동위원회의 실태를 파고들어 일본의 권력 구조를 철저히 규명한다. 이 저자가 그래서 최고 재판소 말고 검찰도 그렇고 외무성의 뒷 매뉴얼이라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국가가 아니라 유엔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이 직접 쓴 안보조약의 원안 1950년 10월 27일 아닌데, 여기에 미국 원안 기지권 조항의 제2조 군사행동권을 보면은 일본 전역이 방위상 군사행동을 위한 잠재적 지역으로 간주된다. 미군 사령관은 필요하면 일본 정부에 통보한 뒤 군이 전략적 배치를 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갖는다. 군 배치의 근본적이고 중대한 변경은 일본 정부와 협의 없이는 실시하지 않지만 전쟁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그 예외로 한다. 평시에 있어서 미군은 일본 정부에 통고한 후 일본의 국토와 연안부서의 군사 연습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이야말로 바로 2020년 이후 일본에서 훈련이 시작되려고 하는 위험한 오스프 뭐라고 했는데 저공비용 훈련의 정책.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저공비용 훈련을 한다 이거죠. 일본의 전후를 관통하는 방정식. 군사적 측면에서 본 전후의 일본의 역사란, 즉 미군이 한국 전쟁 중에 쓴 이 안보 조약의 원안이 많은 밀약에 의해 조금씩 실현되어 가는 건 긴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50년 10월 미국 원안에 적혀 있던 해외 파병에 대한 조문이 무려 65년의 시간에 걸쳐 마침내 그때 모법의 국내법으로 성립되고 말았다. 슬픈 현실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보는 게 좋아. 사실 안보조약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계속 거부했던 미국,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미일동맹의 차이점은 나토는 한 나라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그것을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병력의 사용을 포함한 필요한 행동을 즉시 취한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지원만 해서 좀 곤란한 입장이죠. 요게 제5조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한편 일본의 신안보조약 제5조는 반드시 상대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는 약속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어디까지나 개별적 자위권의 근거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동 참전은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1959년 6월에 본국의 국무부에서 메가더 대사에게 보낸 전보에는 이 자국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 국무부가 오랜 신중한 연구 결과 도달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미일 지금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한일 방호 조약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게 왜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벌여가지고 자업자득의 결과일 것이다. 미국이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화들짝 놀랐기에 완전히 눌러놓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 아니냐. 슬픈 현실이지만 한국의 휴전협정 당사국에 한국은 없는 것도 한국의 자업자득이다. 전쟁에서 도망친 한국 장군들을 보면서 미군이 작전권을 다 뺏어왔죠. 아예 그건 뭐 저기 협동 작전 있다 있고 없어. 그냥 저기 우리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해. 휴전 협정할 때도 이 참관자로는 참석했지만은 휴정 당사자는 아닌 거. 그거 지금 그 역사적으로도 제대로 같이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게 궁금하네. 좌파라면은 어떻게 가르치나? 어쨌든 북한은 떳떳하게 미국하고 상대하는 거지. 남쪽의 졸개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래서 종북파냐? 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 한일중 정상회담이 내용이 오늘 뭐 밤늦게나 뭐 내일 아침에 또 나오겠죠. 아까 그 분석 기사 한 대로 떻게 나올지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